제가 몇 번을 말해요. 이런 쓰레기 좀 주워오지 말라고요. 아파트 복도에 이게 무슨 꿀이에요. 남들이 보면 우리가 어머니 꾹끼는 줄 알겠어요.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저는 잠이 없어서 깨는 게 아니에요.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 때문에 숨이 막혀서 깨는 거죠. 오늘도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워요. 겨울바람이 창틀을 덜컹거리게 만드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처지 같아서 한숨부터 나오네요. 이불 밖으로 나오면 냉기가 훅 끼쳐와요.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요. 아들 내외가 깰까봐 조심조심 발뒤꿈치를 들고 거실로 나와요. 낡은 패딩 점퍼를 걸치고 목장갑을 챙겨요. 이게 제 출근 준비의 전부죠. 남들이 보면 다 늙은 노인네가 무슨 출근이냐고 하겠지만 저한테는 생존의 문제예요. 아들 성우가 사업하다가 진 빚이 아직도 산더미거든요. 며느리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매일같이 노래를 부르고요. 제가 10원 한 장이라도 더 벌어야 며느리 눈치를 덜 볼 수 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니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려요. 마스크를 턱까지 올렸으며 옷깃을 여미죠.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은 제가 제일 먼저 들르는 곳이에요. 경비 아저씨 눈을 피해서 쓸만한 박스들을 골라내야 하거든요. 요즘은 박스 줍는 노인들이 많아져서 조금만 늦게 나가도 허탕치기 일쑤예요. 다행히 오늘은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네요. 어제 택배가 많이 왔는지 튼튼하고 큼직한 박스들이 제법 쌓여 있어요. 횡재했다 싶어서 얼른 박스 테이프를 뜯어내고 납작하게 접기 시작해요. 박스를 접을 때마다 나는 쩍쩍 소리가 혹시라도 저층 사는 사람들 잠을 깨울까봐 조심스러워요. 손가락 끝이 갈라져서 테이프를 뜯을 때마다 쓰라리지만 그런 건 참아야죠. 박스를 한 아름 안고 밖으로 나와요. 이걸 다 모아서 고물상에 가져가면 1,000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 돈이면 두부 한 모는 살 수 있어요. 콩나물 한 봉지도 살 수 있고요. 제 노동의 대가가 고작 그 정도라는 게 서글프기도 하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에요. 리어카도 없이 끈으로 묶은 박스 뭉치를 등에 지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요. 어깨가 빠질 것 같이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려요. 젊었을 때는 쌀 한 가마니도 번쩍번쩍 들었는데 이제는 빈 박스 몇 개에도 숨이 차네요. 가는 세월을 누가 막겠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기 안 죽이려면 우리 며느리한테 밥값하는 시어머니 소리 들으려면 이 정도 고생은 감수해야죠. 1시간 정도 돌았을까? 박스가 제법 모였어요. 욕심을 부려서 너무 많이 주워왔나 봐요. 이걸 들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탈 생각을 하니 까마득하네요. 그래도 이걸 집에 가져가서 베란다에 정리해둬야 나중에 한꺼번에 고물상에 넘길 수 있어요. 끙끙대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엘리베이터에 타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참 처량해요. 헝클어진 머리에 꾀재재한 패딩 점퍼, 그리고 등 뒤에 짊어진 거대한 박스더미. 누가 봐도 고생 직살나게 하는 노인네 모습이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집 현관 앞에 도착했어요. 일단 박스들을 현관문 옆 복도 구석에 잠시 내려놓기로 해요. 지금 당장 집 안으로 들이면 출근 준비하는 며느리가 질색할 게 뻔하니까요. 며느리 출근하고 나면 조용히 베란다로 옮길 생각이었죠. 땀을 뻘뻘 흘리며 박스를 정리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려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며느리 미진이가 서 있네요. 오늘따라 일찍 출근하나 봐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나오던 며느리가 제 꼴을 보고는 인상을 확 찌푸려요. 향수 냄새가 확 풍겨오는데 제 몸에서 나는 땀 냄새랑 섞여서 묘한 불쾌감을 주네요. 며느리는 잘 다려진 정장에
반짝이는 귀걸이까지 하고 있어요. 저랑은 사는 세상이 다른 사람 같아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싸늘해요. 아침 인사 따위는 생략한 지 오래죠. 저는 주눅이 들어서 엉거주춤 일어나요. 허리가 뻐근해서 바로 펴지지도 않네요. 아, 미진아. 일찍 나가는구나. 이거 내가 금방 치울게. 잠깐만 여기 둔 거야. 제가 비굴하게 웃으며 말해도 며느리 표정은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혐오스럽다는 듯이 코를 막으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서네요.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이런 쓰레기 좀 주워오지 말라고요. 아파트 복도에 이게 무슨 꼴이에요? 남들이 보면 우리가 어머니 굶기는 줄 알겠어요. 쓰레기라니. 이거 다 돈이다. 깨끗한 박스들만 골라온 거야. 이거 팔면 우리 반찬값이라도. 그깟 반찬가? 몇백 원 몇천 원 벌자고 이 망신을 떨어야 해요? 냄새나요. 어머니 몸에서도 퀴퀴한 냄새나고 이 박스들에서도 냄새난다고요. 제발 좀 우아하게 늙으시면 안 돼요? 며느리의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혀요. 우아하게 늙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고상하게 차 마시고 문화센터 다니며 살고 싶어요. 하지만 너희들 빚 갚느라 내 노후 자금 다 털어넣고 빈털터리가 됐는데 어떻게 우아를 떨어요. 목구멍까지 말이 차오르지만 꾹 삼켜요. 아침부터 싸움 만들면 아들 입장이 곤란해지니까요. 알았다. 내가 얼른 치우마. 너 늦겠다. 어서 가거라. 저는 서둘러 박스를 집어들려고 허리를 숙였어요. 그때였죠. 팍!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 손에 들려있던 박스가 날아가 버렸어요.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죠.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며느리가 발을 높이 쳐들고 있네요. 뾰족한 구두코로 제가 정리해둔 박스 더미를 걷어찬 거예요. 공들여 묶어놓은 끈이 풀리면서 박스들이 복도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져 내려요. 그중 모서리가 날카로운 박스 하나가 제 발등 위로 떨어졌어요. 억소리가 절로 날 만큼 아프네요. 이런 거 눈앞에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진짜. 며느리가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멍하니 흩어진 박스들과 욱신거리는 발등을 번갈아 봐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시어머니가 주워온 박스를, 그것도 며느리가 발로 걷어차다니요. 이건 단순히 박스를 찬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을, 제 자존심을 걷어찬 거나 다름없죠. 눈시울이 뜨거워지지만 눈물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더 비참해질 테니까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시애미가 애써서 주워온 걸 발로 차?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내뱉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허리에 손을 얹고 저를 내려다보네요. 오죽하면 제가 이러겠어요? 말로 해서 안 들으시니까 그렇죠. 이거 당장 갖다 버리세요. 퇴근하고 왔을 때도 그대로 있으면 제가 다 업체 불러서 싹 다 버릴 거예요. 알았어요? 그 소란스러운 소리에 안방 문이 열리고 아들 성우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와요. 잠옷 차림에 눈도 제대로 못 뜨고 하품을 하네요. 아들이 나오면 좀 낫겠지. 그래도 지 어미 편을 들어주겠지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어봐요. 아침부터 왜들 그래요?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려요. 상황을 보면 딱 알 텐데 며느리가 난리치고 있고 늙은 어미는 박스더미 속에 서 있는 이 상황을요. 저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봐요. 성우야, 내 처하는 짓 좀 봐라. 내가 생활비 좀 보태보겠다고 새벽부터 주워온 걸 발로 걷어찼다. 아들은 곤란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여요. 그러더니 힐끔 아내 눈치를 보네요.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콧김을 씩씩 뿜고 있고요. 아들은 한숨을 푹 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미진이 말대로 이런 것 좀 하지 마요. 보기 안 좋잖아요. 요즘 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오는 거 몰라요? 가슴이 쿵 내려앉아요. 아들 녀석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고작 이거네요. 며느리 나무라는 신용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타박해요. 제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너희들 빚 갚아주느라 내 집 팔고 이 좁은 전셋집으로 이사와서 얹혀 사는데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민원? 내가 도둑질을 했니? 남한테 해코지를 했니? 내 힘으로 내 돈 벌겠다는 게 죄야? 아, 엄마 진짜. 돈 그만 좀 해요. 우리가 굶겨 죽여요? 그냥 주는 밥 드시고 조용히 계시면 되잖아요. 왜 자꾸 사서 고생을 해서 집안 분란을 만들어요?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러요. 그 소리에 옆집 문이 열릴까봐 겁이 나네요. 며느리는 아들 등 뒤에서 고소하다는 듯이 입꼬리를 비죽거려요. 들으셨죠? 그이도 싫다잖아요. 얼른 치우세요. 저 늦었어요. 며느리는 핸드백을 고쳐 메고 또각또각 걸어가 버려요. 바닥에 널브러진 박스를 밟고 지나가면서요. 제 마음이 짓밟히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며느리가 사라지자 아들은 저를 보지도 않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려고 해요. 성우야. 제 부름에 아들이 귀찮다는 듯이 멈춰서요. 왜요 또? 너도 내가 부끄럽니? 냄새나고 궁상 맞아서? 아들은 대답 없이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려요. 차가운 철문이 제 코앞에서 닫히는 걸 보며 저는 망부석처럼 서 있었어요. 복도 센서 등이 꺼지고 어둠이 찾아와요. 깜빡깜빡하다가 툭 꺼지는 저 불빛이 꼭 제 인생 같아요. 주저앉아서 흩어진 박스들을 다시 주워 모아요. 며느리 구두 굽에 찍혀서 찢어진 박스 조각을 손에 쥐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화가 나서 떨리는 건지 서러워서 떨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발등이 욱신거리지만 아픈 줄도 모르겠네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너덜너덜해진 박스를 다시 끈으로 묶으면서 생각해요. 내가 헛살았구나.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고 남편 죽고 남은 재산 다 털어 사업 자금 대주고 그것도 모자라 노구 이끌고 폐지 주워가며 뒷바라지했는데 돌아오는 건 발길질과 무시뿐이구나. 바닥에 떨어진 끈을 잡으려는데 눈물이 툭 떨어져서 바닥을 적셔요. 닦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뒀어요. 울음소리가 새어나올까봐 입술을 꽉 깨물었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나요. 그래요. 다 제 잘못이죠. 오냐오냐 키운 제 잘못이고 며느리 기죽이지 않겠다고 져준 제 잘못이에요. 돈 없으면 부모도 아니라는 세상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아요. 힘없고 돈 없으니까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짐짝 취급받는 거예요. 겨우 박스를 정리해서 현관문 옆에 다시 쌓아둬요. 집 안으로 들여놓을 엄두가 안 나네요. 베란다로 옮기려면 거실을 지나야 하는데 아까 아들의 그 짜증스러운 얼굴이 떠올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도찬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요. 무릎이 시려서 견딜 수가 없지만 집 안 옮기보다 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차라리 마음 편해요.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봐요. 어제 박스 팔아서 받은 돈이에요. 이걸로 오늘 저녁에 아들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이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고등어는커녕 제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서 잿더미가 된 것 같아요.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옆집 사는 새댁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저를 보고 놀라서 물어요. 저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죠. 아유, 아니에요. 그냥 잠깐 바람 좀 쐬느라고요.
날도 추운데 들어가시지. 감기 들어요. 새댁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봐요. 남도 저를 이렇게 걱정해 주는데 내 핏줄이라는 아들은 한 집 사는 며느리는 저를 벌레 보듯 하네요. 새댁에게 고맙다고 얼른 들어가라고 손짓하고 다시 고개를 숙여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새벽부터 움직였으니 배가 고플 만도 하죠. 하지만 밥 생각이 싹 달아났어요. 들어가서 며느리가 남기고 간 찬밥 덩어리를 물에 말아먹을 생각을 하니 목구멍이 꽉 막혀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청소도 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저녁 준비도 해야 하니까요. 저는 이 집의 식모나 다름없으니까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요. 며느리가 발로 찼던 박스를 다시 한번 매만져줘요. 찌그러진 부분이 꼭 제 마음 같아요. 손으로 꾹꾹 눌러서 펴보지만 이미 구겨진 자국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한번 구겨진 건 다시 펴지지 않아요. 오늘 며느리가 제 가슴에 낸 상처도 아들이 박은 대못도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무거워요. 띠띠띠띠. 경쾌한 기계음이 오늘따라 처형장에 끌려가는 소리처럼 들리네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은 고요해요. 아들은 다시 잠이 들었는지 코 골는 소리가 들려와요. 거실 바닥에는 아들이 벗어 던진 양말 한 짝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저는 양말을 주워들고 세탁실로 향해요.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렇게 당하고도 몸은 저절로 집안일을 찾아서 하고 있으니까요.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돌리면서 멍하니 베란다 창밖을 바라봐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네요. 저 태양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빛을 비추는데 왜 제 인생에는 볕들 날이 없는 걸까요? 아니, 볕이 들기는커녕 폭풍우만 몰아치는 것 같아요. 부엌으로 가서 행주를 빨아요.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마시다 만 커피 잔이 그대로 있어요.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묻은 잔을 보면서 생각해요. 너는 참 좋겠다. 시어머니가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서 너는 너의 친정 엄마한테도 이러니? 아닐 거야. 내 친정 엄마한테는 끔찍하게 잘하겠지. 나한테만 이러는 거겠지. 돈 없는 시어머니라서 설거지통에 그릇들이 쌓여 있어요. 어제 저녁에 먹은 것들이 그대로네요. 제가 박스 줍느라 피곤해서 그냥 잤거든요.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 안 했나 봐요. 고무 장갑을 끼고 그릇을 닦아요. 뽀득뽀득 소리가 나게 닦으면서 제 마음속의 분노도 같이 닦아내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닦아도 얼룩은 지워지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그 모멸감은 뼛속 깊이 새겨져 버렸거든요. 설거지를 마치고 냉장고 문을 열어요. 텅 빈 냉장고 안에는 말라비틀어진 대파 몇 뿌리와 김치통 하나,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우유 한 팩이 전부예요. 이걸로 뭘 해먹을 수 있을까요? 장을 봐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아들에게 생활비 좀 달라고 하면 또 짜증을 낼 거고 며느리한테 말하면 거지 취급을 하겠죠. 제 지갑을 열어봐요.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3장. 그리고 동전 몇 개. 이게 제 전 재산이에요. 이걸로는 턱도 없어요. 다시 한숨이 나와요. 박스라도 더 주워와야 하나. 아까 며느리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또 박스 주울 생각을 하는 제가 한심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인걸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아들이 나와요. 씻고 나왔는지 머리가 젖어 있네요. 엄마 밥 줘요. 배고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을 찾는 아들을 보니 헛웃음이 나와요. 그래, 너는 배가 고프겠지. 내 어미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건 안 보이고
내 배고픈 것만 중요하겠지. 밥 없다. 쌀도 떨어졌고 반찬도 없어. 제가 퉁명스럽게 말하자 아들이 인상을 써요. 아, 그럼 뭐 먹고 출근해? 엄마가 좀 미리미리 챙겨놓지 그랬어요. 돈이 있어야 챙기지. 너네가 생활비 한 푼 안 주는데 내가 땅 파서 장사하니? 또 돈 타령 알았어요. 알았어. 내가 나중에 줄게. 일단 라면이라도 끓여줘요. 나중에 준다는 말 벌써 몇 달째 듣는지 몰라요. 저는 말없이 가스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올려요. 라면 하나 끓여주는 게 뭐 그리 어렵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는걸요. 보글보글 끓는 물을 보면서 생각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죽을 때까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 물이 끓자 라면을 넣고 스프를 풀어요. 매콤한 냄새가 코를 찌르네요. 계란이라도 하나 넣어주고 싶지만 계란도 없어요. 그냥 맹탕 라면이에요. 그래도 아들은 잘 먹겠죠. 제가 끓여주는 건 뭐든 맛있다고 했던 아들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변했을까요? 며느리 탓을 하고 싶지만 결국은 제 자식 교육 잘못 시킨 제 탓이겠죠. 라면 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자 아들이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기 시작해요. 김치 없어요? 냉장고에 있다. 꺼내 먹어라. 아들은 귀찮다는 듯이 그냥 라면만 먹어요. 쩝쩝거리는 소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거슬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서 아들이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봐요. 성우야. 왜요? 너네 빚 아직 많이 남았니? 아들이 먹던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쳐다봐요. 눈빛이 흔들리네요. 그건 왜 물어요? 엄마가 갚아줄 것도 아니면서 그냥 얼마나 남았나 해서. 많아요. 그러니까 묻지 마요. 머리 아프니까. 아들은 다시 고개를 받고 라면을 먹어요. 저는 입을 다물어요. 그래, 내가 물어서 뭐 하겠니? 해결해줄 능력도 없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라요. 혹시 빚이 더 늘어난 건 아닐까? 며느리가 저렇게 명품을 휘감고 다니는데 빚을 갚기는 하는 걸까? 아들이라면 국물까지 싹 비우고 일어나요. 잘 먹었어요. 나갈게. 그래, 조심해서 가라. 아들이 현관을 나서자 다시 집안은 적막에 휩싸여요. 저는 빈 라면 그릇을 치우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어요. 거실벽에 걸린 달력을 봐요. 오늘이 15일이네요. 공과금 내는 날이에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낼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갑자기 머리가 띵하게 아파와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혈압이 올랐나 봐요.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도 다 떨어졌어요. 병원 갈 돈도 아까워서 약국에서 진통제 사다 먹으며 버티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살 돈이 간당간당하네요. 거실 바닥에 누워요.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겨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비록 부자는 아니었어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떳떳하게 살았는데 남편이 남겨준 유산만 잘 지켰어도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아들이 사업한다고 다 말아먹고 남은 건 이 늙은 몸뚱이 하나뿐이네요. 그때 전화벨이 울려요. 집 전화예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어요. 여보세요? 아, 예. 여기 은행인데요. 김성우 씨 댁 맞나요? 은행이라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죠? 아, 김성우 고객님 대출 이자가 연체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핸드폰 연락이 안 되셔서 집으로 걸었는데요. 이자가 얼마나 밀렸나요? 지금 3개월째 연체 중이십니다. 이번 달까지 입금 안 되면 신용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 꼭 전달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손이 덜덜 떨려요. 3개월이나 밀렸다니. 아들은 저한테 꼬박꼬박 내고 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생활비도 안 주면서 이자도 안 내고 도대체 그 돈을 다 어디다 쓰는 걸까요? 며느리 옷 사고 가방 사는데 쓰는 걸까요? 눈앞이 캄캄해요. 이 집 보증금까지 날리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해요. 저야 늙어서 그렇다 쳐도 손주도 없는 이 집구석에 희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안 보여요. 가슴이 답답해서 주먹으로 쳐보지만 시원해지지 않아요. 다시 베란다로 나가요. 아까 정리해둔 박스들이 보여요. 저거라도 팔아야 해요. 당장 몇백 원이라도 벌어야 이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떨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버리라고 난리쳤지만 지금 저한테는 저 박스가 금덩이보다 귀해요. 옷을 갈아입고 다시 밖으로 나가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거울 속에 제 눈빛이 달라져 있어요. 아까의 슬픈 눈이 아니에요. 도끼가 서려 있다고 할까요? 그래, 내가 굶어 죽지는 않는다.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두고 봐라. 내가 이대로 무너지나. 박스를 양손 가득 들고 고물상을 향해 걸어가요. 발걸음이 아까보다 훨씬 무거워요. 마음의 무게가 더해져서 그런가 봐요. 길 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지만 이제 창피한 것도 없어요. 창피함이 밥 먹여주나요? 자존심이 쌀을 주나요?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건 오직 돈뿐이에요. 고물상 아저씨가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해요. 아이고, 할머니 또 오셨네. 오늘은 많이 가져오셨네요? 네, 아저씨. 이거 얼마 나올까요? 어디 보자. 요즘 박스값이 똥값이긴 한데 할머니가 워낙 깔끔하게 정리해 오셔서 좀 더 쳐드릴게. 아저씨가 저울에 박스를 달고 돈을 건네줘요. 1,500원. 제 손에 쥐어진 지폐 2장과 동전 하나. 이게 제 새벽 노동과 아침의 수모, 그리고 며느리의 발길질과 맞바꾼 대가예요. 1,500원. 이 돈이 너무 가볍게 느껴져서 허탈 웃음이 나와요. 하지만 이 돈을 꽉 쥐어요. 구겨질 정도로 꽉 쥐어요. 고물상을 나와서 터덜터덜 걷는데 문득 하늘을 올려다봐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야속하게 맑아요. 저 하늘처럼 제 인생도 언젠가는 맑게 갤 날이 올까요? 아니면 먹구름만 잔뜩 낀 채로 비만 내리다 끝날까요? 길가에 있는 부동산 유리창에 붙은 전단지를 봐요. 금매, 월세, 전세. 수많은 숫자들. 저 숫자들 속에 내 자리는 없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네요. 비둘기들이 먹이를 찾아 구구거리며 돌아다녀요. 저 비둘기들도 먹고 살려고 저렇게 바닥을 쪼아대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해서야 되겠나 싶어요. 다시 힘을 내야죠.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요. 오래된 폴더폰이에요. 배경화면에는 남편 사진이 있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다. 당신이 있었으면 저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못했을 텐데. 보고 싶네.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웃고만 있어요. 그 웃음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슬프게 만드네요. 핸드폰을 덮고 하늘을 한번 크게 쳐다봐요. 눈물을 꾹 참고 다시 일어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등이 욱신거리는 게 느껴져요. 아까 며느리 구두 굽에 찍힌 곳이 붓기 시작했나 봐요. 절뚝거리며 걷는데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와요. 이대로는 못 산다. 절대로 이대로는 안 끝낸다. 며느리 조미진, 그리고 아들 김성우. 너희들이 나한테 준 이 모욕감, 내가 잊지 않을 거야. 언젠가는 너희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거야. 아니, 빌게 만드는 걸로도 모자라.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요. 일단은 참아야죠. 참고 또 참아서 기회를 노려야죠. 집에 가서 며느리 저녁밥을 지어야 해요.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어야 해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저는 표정을 싹 바꿔요. 비굴하고 힘없는 시어머니의 가면을 다시 쓰는 거죠. 이게 제 생존 방식이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은 여전히 썰렁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켜졌어요. 복수라는 이름의 불씨는 아니에요. 그건 너무 거창하니까요. 그냥 옥이라고 해두죠. 늙은이의 마지막 옥이. 그게 활활 타오를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 제 가슴은 또 한 번 콩닥거려요. 아침에 그 난리를 치고 나갔으니 저녁 밥상머리 분위기가 오죽 살벌하겠어요. 그래도 밥은 먹여야죠.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고 내 식구니까요. 아까 낮에 고물상에서 받은 돈 1,500원에 장롱 밑바닥을 뒤져나온 동전들을 탈탈 털어서 콩나물 한 봉지랑 두부 한 모를 샀어요. 고등어는 언감생심이고 있는 김치 씻어서 콩나물 넣고 시원하게 국이나 끓여야겠다 싶었죠.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저녁 준비를 해요. 도마에 칼 닿는 소리, 보글보글 국 끓는 소리가 나는데 마음은 영 딴 곳에 가 있어요.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아요. 7시가 조금 넘으니 띠띠띠띠 소리가 나고 며느리와 아들이 같이 들어오네요. 둘이 밖에서 만나서 들어오나 봐요. 다녀왔습니다. 아들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는데 며느리는 인사도 없이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쿵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가 제 가슴을 때리네요. 아들이 쭈뼛거리며 부엌으로 와요. 엄마, 밥은? 다 됐다. 씻고 나오거라. 아들도 안방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 두 내외가 옷을 갈아입고 식탁에 앉아요. 저는 국을 퍼서 식탁 위에 올려놓죠. 며느리가 식탁을 쓱 훑어보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려요. 어머니, 또 콩나물국이에요? 어제도 먹었잖아요.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제가 움찔해요. 아, 그게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시장에 가도 살 게 마땅치 않더구나. 그래도 국물이 시원하니 맛은 좋을 거야. 아, 진짜. 일하고 들어온 사람 힘 빠지게. 고기 반찬은 고사하고 맨날 풀떼기만 올라오니 원. 며느리는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아요. 아들이 눈치를 보며 한마디 거들죠. 미진아, 그냥 먹자. 엄마가 돈이 어디 있다고 매일 고기를 사시겠냐. 당신은 가만히 좀 있어. 이게 다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한테 생활비 넉넉히 드렸으면 이런 밥상 안 받았겠지. 며느리가 아들에게 소리를 빽 지르는데 그 불똥이 저한테 튀는 것 같아 조마조마해요.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국만 깨작거려요. 저 못난 놈. 마누라 기에 눌려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꼴이라니. 속이 터지지만 꾹 참아요. 미안하다. 내일은 내가 어떻게든 다른 반찬 좀 해보마. 제가 비굴하게 사과를 하자 며느리가 코웃음을 쳐요. 어머니가 무슨 돈으로요? 또 그 더러운 박스 주우러 다니시게요? 제가 말했죠. 제발 좀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요.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도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 집값 떨어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가뜩이나 전세 살아서 서러운데 집주인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며느리의 말마다 가시가 돋쳐 있어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리가 없죠. 저는 밥그릇 뚜껑도 열지 못한 채 앉아만 있어요. 며느리는 콩나물 대가리를 골라내며 투덜거려요.
이거 다듬기는 한 거예요? 꼬리가 지저분하잖아요. 늙으면 눈도 침침하다더니 위생관념도 없어지나 봐. 그 말을 듣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새벽부터 찬물에 손 담그고 하나하나 다듬은 콩나물이에요. 돋보기까지 써가며 상한 것 골라내고 씻고 또 씻었는데 위생관념이 없다니요.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지만 여기서 울면 또 분위기 망친다고 타박할까봐 입술을 꽉 깨물어요. 맘만 좋구먼 왜 그래.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아들이 겨우 제 편을 들어주나 싶었는데 며느리가 눈을 부라리며 아들을 쏘아봐요. 당신은 입맛도 저렴해서 좋겠네. 이러니까 발전이 없지. 내가 친구들 만나서 뭐 먹고 다니는지 알기나 해? 스테이크 썰고 파스타 먹는데 집에만 오면 식모 밥상 받는 기분이라고. 식모. 며느리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제 심장을 후벼 파요. 그래요. 저는 이 집 식모나 다름없죠. 돈 안 받는 식모. 아니, 눈칫밥 먹는 식모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일어나서 소파로 가버려요. 아, 배불러서 못 먹겠네. 입맛 떨어져. 식탁 위에는 반 이상 남은 밥과 국이 그대로예요. 아들도 눈치를 보더니 슬그머니 일어나요. 잘 먹었어요. 두 내외가 TV 앞에 앉아 히히덕거리는 동안 저는 식탁에 남겨진 잔반을 치워요. 며느리가 남긴 밥을 버리려다가 멈칫해요. 아까워서요. 쌀 한 톨이 귀한데 이걸 어떻게 버려요. 찬물에 말아서 꾸역꾸역 제 입에 넣어요. 목이 메어서 잘 넘어가지도 않는데 억지로 삼켜요. 살아야 하니까요. 힘을 내야 복수든 뭐든 할 거 아니에요.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들려와요. TV 소리가 큰데도 며느리 목소리가 워낙 카랑카랑해서 부엌까지 다 들리네요. 자기야. 나야. 아휴, 말도 마. 집에 오면 스트레스라니까. 친구랑 통화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요. 시어머니? 아유, 아직도 팔팔하셔. 징글징글해 아주. 눈치라도 있으면 알아서 요양원이나 가시지. 딱 버티고 앉아서 밥 축 내는데 미치겠다니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아요. 요양원.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러게 말이야. 치매라도 걸리면 명분이라도 있지. 정신은 멀쩡해서 더 골치 아파. 아까는 새벽에 박스 줍는다고 설치다가 나한테 딱 걸렸잖아. 내가 발로 뻥 차버렸어. 속이 다 시원하더라. 깔깔깔 넘어가는 웃음소리. 제 손에 들려있던 그릇이 미끄러져서 달그락 소리를 내요. 놀라서 얼른 잡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려 터질 것 같아요. 발로 차버려서 속이 시원했다고요? 그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요? 남편? 걔가 뭐 힘이 있니? 내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데. 내가 맘만 먹으면 시어머니 내쫓는 건 일도 아니야. 지금 타이밍만 보고 있어. 이번에 전세 만기되면 좁은 데로 이사 가면서 자연스럽게 분가시키려고. 낡은 고시원이나 하나 얻어주면 감지덕지 해야지 뭐. 고시원이라니요. 평생 가족 뒷바라지 하다가 늙어서 갈 곳이 고시원이라니. 다리에 힘이 풀려서 싱크대를 붙잡고 주저앉아요. 눈앞이 캄캄해져요. 저것들이 정말 작정했구나. 나를 버릴 계획을 다 세워놨구나. 배신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아들놈도 다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아까 밥상머리에서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었던 걸까요? 저는 도망치듯 부엌을 빠져나와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청춘, 내 돈 다 바쳐서 키워놨더니
이제 쓸모없다고 내다버리려 하다니. 한참을 울다가 문득 정신이 번쩍 들어요.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정신을 차려야 해요. 저것들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살 길을 찾아야 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장롱문을 열어요. 깊숙한 곳, 이불 사이에 숨겨둔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요. 남편이 죽기 전에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에요. 충청도 산골짜기에 있는 야산 몇천 평. 그때는 맹지라고 거저줘도 안 갖는 땅이라고 부동산에서도 고개를 저었던 땅이에요. 남편이 사기당해서 샀다고 구박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남편은 죽으면서 제 손을 꼭 잡고 그랬어요. 여보, 이 땅 절대 팔지 마. 나중에 당신 노후에 꼭 효자 노릇할 거야. 내가 알아. 그때는 그 말이 헛소리인 줄 알았어요. 아들이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할 때도 이 땅 문서는 차마 못 내놓겠더라고요. 팔아봤자 똥값이라 도움도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잊고 살았어요.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그 누런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어봐요. 등기권리증, 김영숙,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어요. 종이는 빛바래고 낡았지만 제 이름만은 또렷하네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을까? 이 땅이 정말 나를 살려줄까? 허공에 대고 물어보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져요. 마치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마지막 동아줄이다. 내일 날 박는 대로 알아봐야겠어요. 혹시라도 무슨 변동이 생겼을지 모르니까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려와요. TV 소리와 섞여서 들리는 저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오늘따라 유난히 거슬리네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요. 저한테는 아직 히든 카드가 있으니까요. 이 카드가 꽝일지 대박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방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어요.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어요. 조미진, 너 오늘 한 말 내가 똑똑히 기억한다. 요양원? 고시원? 그래, 어디 누가 거기로 가게 될지 두고 보자.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차렸어요. 하지만 마음가짐은 어제와 달랐죠. 며느리 눈치 보느라 주눅든 게 아니라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거였어요. 며느리는 퉁퉁 부은 얼굴로 나와서 식탁에 앉더니 물만 한 잔 마시고 일어나요. 밥맛 없어? 그냥 갈래. 그러냐?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분하자 며느리가 의아한 듯 저를 힐끔 쳐다봐요. 평소 같으면 한 숟갈이라도 뜨고 가라며 매달렸을 텐데 안 그러니까 이상한가 봐요. 하지만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 나가버려요. 아들도 허겁지겁 뒤따라 나가고요. 집에 혼자 남은 저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해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낸 땅 문서를 가방 안주머니에 잘 챙겨 넣어요.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옷핀으로 고정까지 했죠. 버스를 타고 시내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낯설게 느껴져요. 맨날 동네에서 박스나 줍다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멀리 나오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법무사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경 쓴 중년 남자가 서류를 보다가 저를 쳐다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저기 상담 좀 하려고요. 땅 문제 때문에. 저는 주섬주섬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내밀었어요. 법무사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보더니 안경을 고쳤어요. 그리고 컴퓨터로 뭔가를 타닥타닥 검색하기 시작해요. 그 짧은 시간이 저한테는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침을 꼴깍 삼키며 법무사의 입만 쳐다봤죠. 잠시 후 법무사의 눈이 휘둥그레져요. 모니터와 서류를 번갈아 보더니 저를 보며 말해요. 할머니 아니, 김영숙 여사님. 이 땅 소유주 본인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제 남편이 남겨준 건데. 와, 이거 대박이네요. 모르고 계셨어요? 여기 지금 신도시 개발지구로 지정돼서 난리 난 곳이에요. 보상 공고난 지가 언젠데 이제 오셨어요? 네. 신도시요? 네. 지금 여기 평당 보상가가 장난 아닙니다. 게다가 면적이 세상에 3,000평이 넘네요. 이거 다 합치면 법무사가 계산기를 두드려요. 타다닥, 타다닥. 그 소리가 마치 제 운명을 바꾸는 소리처럼 들려요. 대략 계산해도 보상금만 50억은 훌쩍 넘겠는데요. 거기에 이주자 택진이 상가 딱진이 하는 것까지 합치면 어휴, 여사님. 로또 맞으셨네요. 50억? 50억이라니. 제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숫자예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았어요. 꿈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 보고 싶었죠. 정말입니까? 그 쓸모없는 땅이요? 쓸모없다니요. 지금 거기 금싸라기 땅이에요. 당장 보상 신청 절차 밟으셔야겠는데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무사가 신이 나서 이것저것 설명해 주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50억이라는 숫자만 둥둥 떠다녀요. 50억이면 아들 빚 다 갚고도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아니, 며느리 앞에서 더 이상 기죽지 않아도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여사님, 이거 가족분들은 아세요? 법무사의 질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아들이랑 며느리 있는데 절대 알리면 안 돼요. 제 단호한 말투에 법무사가 눈치를 채고 고개를 끄덕여요. 아, 무슨 사정이 있으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모든 연락은 여사님 핸드폰으로만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편물도 집으로 안 가게 하고요. 보상금 수령 계좌도 가족들이 모르는 걸로 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무조건 비밀로 해주세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했어요. 은행에 가서 제 명의로 된 새 통장을 만들고 비밀번호도 어렵게 설정했죠. 은행 직원이 VIP 고객 대우를 해주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고물상에서 1,500원 받고 굽신거리던 내가 오늘은 은행 지점장이 나와서 인사를 하다니. 돈이 권력이라는 말이 실감나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낡은 패딩 점퍼 안에 수십억 원의 가치를 품은 다이아몬드가 된 기분이었죠. 버스 창밖을 보며 혼자 웃음을 흘렸어요.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이제 부자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먼저 와 있네요.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다가 저를 보더니 인상을 써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저녁 시간 다 됐는데 밥도 안 하고. 평소 같으면 미안하다. 금방 하마하고 부엌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라요. 저는 천천히 신발을 벗으며 며느리를 빤히 쳐다봐요. 바람 좀 쐬고 왔다. 밥은 너가 좀 하지 그랬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네요. 네, 제가요? 저 일하고 온 거 안 보이세요? 피곤해 죽겠는데 시어머니가 돼서 며느리 밥 차려줄 생각은 안 하고 밖으로 나돌아요? 너만 일하니? 나도 바쁘다. 그리고 피곤하면 시켜 먹던지.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냐? 제 대꾸에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뻐끔거려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말대꾸를 하니 기가 막힌가 봐요. 어머니, 뭐 잘못 드셨어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노망 나셨어요? 노망? 그래, 노망 났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 노망난 노인네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저는 며느리를 무시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뒤에서 며느리가 뭐야, 진짜 미쳤나 봐. 하고 소리치는 게 들리지만 콧방귀도 안 뀌었죠. 방에 들어와서 이불 속에 숨겨둔 새 통장을 꺼내봐요. 잔고는 아직 0원이지만 곧 여기에 숫자가 가득 찰 거예요. 그날 저녁은 결국 중국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더라고요. 며느리가 방문을 쾅쾅 두드려요. 어머니, 나와서 드세요. 짜장면 시켰으니까. 안 먹는다. 너희나 먹어라. 아, 진짜 사람 피 말리네. 안 드시면 치워요. 며느리는 발을 쿵쿵 구르며 돌아가요. 배가 고프지만 참을 수 있어요. 배고픔보다 더 큰 포만감이 제 배를 채우고 있니까요. 복수심과 희망, 그리고 돈. 이 세 가지가 저를 배부르게 해요. 밤이 깊어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와요. 아들이 제 방으로 들어오네요. 엄마, 미진이가 그러는데 엄마 오늘 좀 이상했다며? 어디 아파요? 아들은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 눈에는 귀찮음이 서려 있어요. 엄마가 아프면 병원비 들어갈까봐 걱정하는 거겠죠.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다행이고요. 아, 참. 엄마. 아들이 쭈뼛거리며 말을 꺼내요. 또 돈 얘기겠죠. 안 봐도 비디오예요. 왜 또 돈 필요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 달 이자가 좀 모자라서요. 엄마 혹시 숨겨둔 쌈짓돈이라도 없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장롱에 뭐 숨기는 것 같던데. 아들의 눈이 번들거려요. 제 장롱을 뒤질 기세네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척해요. 없다. 박스 주워 판 돈 몇 푼이 전부인데 그거라도 주랴? 에이, 그거 가지고 뭘 해요.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해서 나가요. 방문이 닫히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요. 저놈이 내 아들이 맞나 싶어요. 어떻게 제 어미 쌈짓돈까지 털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며느리랑 똑같은 것들. 부창부수라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네요. 며칠 후 통장에 1차 계약금이 입금됐다는 문자가 왔어요. 5억 원.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진짜 내 돈이라니.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바로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이 집이에요. 우리가 전세로 살고 있는 이 빌라. 며느리가 툭하면 집주인 눈치 보인다고 저를 구박했던 그 집 말이에요.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알아봤어요. 마침 집주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건물을 통째로 내놨다는 정보를 입수했죠. 4층짜리 빌라 건물 전체가 매물로 나온 거예요. 사장님, 이 건물 제가 살게요. 부동산 사장님이 돋보기 너머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봐요.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건물을 산다니 믿기지 않겠죠. 할머니, 이거 한두 푼 하는 거 아닌데 장난치시면 안 돼요. 장난 아니에요. 계약금 지금 바로 쏠 수 있어요. 계좌번호 주세요. 제가 당당하게 말하며 통장 잔고를 보여주자 사장님의 눈이 휘둥그레져요. 태도가 180도 바뀌죠. 아이고, 사모님, 몰라 뵙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믹스 말고 원두로 내드릴까요? 돈의 위력이란 참 대단해요. 박수 줍던 할머니에서 순식간에 사모님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거만하게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어요. 커피는 됐고 진행이나 빨리 해주세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네, 말씀만 하세요. 뭐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자들한테는 집주인 바뀐 거 당분간 비밀로 해주세요. 특히 302호한테는요. 302호. 바로 우리 아들 내외가 사는 집이에요. 사장님은 의아해하지만 고개를 끄덕여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뜻대로 해드리죠. 잔금은 언제쯤? 보상금 나오는 대로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쾌감이 머리끝까지 차올라요. 이제 이 건물은 제 거예요.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집 천장도, 바닥도, 벽도 다 제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남의 집이라며 저를 구박하던 며느리의 입을 다물게 해줄 수 있어요. 아니, 다물게 하는 걸 넘어서 제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죠.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려요. 현관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해요. 이제 여기는 며느리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다. 내가 주인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거실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어요. 집주인 없는 틈을 타서 친구들을 불러 모았나 봐요. 어머, 시어머니 오셨네. 얘들아, 인사해. 우리 시어머니야.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하는데 그 말투가 마치 애완동물 소개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힐끔 저를 보고는 건성으로 고개를 까닥거려요. 안녕하세요. 그래. 놀다 가라. 저는 대충 대꾸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와요. 맞지? 저렇게 꼬질꼬질하게 다니신다니까. 아우, 냄새나. 빨리 페브리즈 좀 뿌려야겠다. 치익. 등 뒤에서 탈취제 뿌리는 소리가 나요.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네요. 모멸감이 치솟지만 꾹 참아요. 웃어라. 실컷 웃어더라. 지금 웃는 게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나는 방문을 잠그고 책상 앞에 앉아요. 그리고 달력을 보며 디데이를 계산해요. 잔금 치르는 날.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잔소리에 기죽지 않았고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보며 점점 더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죠. 어머니, 화장실 썼으면 물기 좀 닦아 놓으라고 했잖아요. 곰팡이 생기면 너가 책임질 거예요? 아침부터 며느리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려요. 너가? 이제는 대놓고 너라고 하네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저는 젖은 수건을 든 채 화장실 문 앞에 서서 며느리를 노려봐요. 너 지금 나한테 너라고 했냐? 아, 말이 헛나왔네요. 그게 중요해요? 화장실 더럽게 쓰는 게 문제지. 제발 좀 깔끔하게 사시라고요. 아우, 스트레스 받아. 며느리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화를 내요. 저는 수건을 바닥에 패대기 쳤어요. 그럼 너가 치워라.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뭐요? 지금 적반하장이에요? 적반하장? 내가 내 종이니? 밥 해주고 빨래 해주니까 아주 상전이 따로 없어. 너도 손 있고 발 있으면 너가 해. 제가 소리를 지르자 며느리는 입을 딱 벌려요. 한 번도 이렇게 대든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아들이 안방에서 튀어나와요. 아, 또 왜 그래요? 아침부터. 성우 씨, 어머니 좀 봐. 나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 나보고 청소하래. 내가 일하고 와서 밥하고 청소까지 다 해야 해? 며느리가 아들에게 매달리며 징징거려요.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봐요. 엄마, 미진이 힘들잖아요.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좀 도와주면 덧나요? 힘들어? 나는 안 힘드냐? 늙은 몸 이끌고 너희 뒷바라지하는 나는 강철로 만들었어? 아, 엄마 진짜 왜 이래 요즘? 갱년기예요? 그냥 좀 맞춰줘요. 아들이 짜증을 내며 며느리 편을 들어요.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마누라 편뿐이네요.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다 치우마. 너희는 나가서 돈이나 많이 벌어오너라. 제가 굽히고 들어가는 척하자 며느리는 승리의 미소를 지어요. 그 얄미운 입꼬리를 확 꼬집어주고 싶지만 참아요. 대신 저는 다른 계획을 세워요. 그날 오후 아들 몰래 며느리 방에 들어갔어요.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며느리의 카드 명세서를 발견했거든요. 몰래 뜯어보니 가관이에요.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을 긁고 고급 레스토랑에 피부관리실까지. 아들은 빚 이자 갚느라 허덕이는데 며느리는 이러고 살았네요. 이런 나쁜. 욕이 절로 나와요. 이 명세서를 아들에게 보여줄까 하다가 관뒀어요. 보여줘봤자 며느리가 스트레스 풀려고 그랬다고 하면 아들은 또 바보같이 넘어갈 게 뻔하니까요.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요. 아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들른 모양이에요. 저는 황급히 명세서를 제자리에 두고 거실로 나갔어요. 엄마, 집에 있었어요? 밥은 먹었니? 아니요, 아직. 엄마, 이거. 아들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요. 이거 용돈이에요. 미진이 몰래 모은 건데 엄마 맛있는 거 사드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짜리 2장이 들어있어요. 10만 원. 아들이 건네준 그 돈을 보니 마음이 짠해져요. 그래도 아주 나쁜 놈은 아니구나 싶어서요. 고맙다, 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제가 봉투를 받으려는 찰나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와요. 잊어버린 물건이 있어서 다시 왔나 봐요. 며느리는 아들 손에 들린 봉투와 제 손을 번갈아 보더니 눈을 부릅뜨고 달려와요. 뭐야? 그거 돈 아니야? 며느리가 순식간에 제 손에서 봉투를 낚아채요. 성우 씨, 당신 미쳤어? 우리 돈 없다고 징징거리더니 어머니한테 용돈 줄 돈은 있었어? 아니, 미진아.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니까. 힘들긴 뭐가 힘들어. 밥 먹고 잠만 자는데. 이 돈이면 우리 생활비 며칠치인데 이걸 줘? 당장 내놔. 며느리는 봉투를 자기 가방에 쑤셔 넣어요.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봐요. 아들이 준 10만 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쩔쩔매는 꼴이 더 비참한 거죠. 미진아, 그러지 마라. 성우가 엄마 생각해서 준 건데. 시끄러워요. 어머니가 돈 쓸 데가 어디 있어요? 갈 데도 없으면서. 정 필요하면 박스 더 주우세요. 며느리는 쏘아붙이고는 다시 밖으로 나가버려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처럼 서 있어요. 미안해요, 엄마. 됐다. 가라. 저는 아들을 등 떠밀어 보냈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어요.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에요. 다음 날 저는 작정하고 백화점으로 갔어요. 평소에는 문턱도 못 넘던 명품관을 당당하게 들어갔죠. 직원들이 제 허름한 옷차림을 보고 막으려 하더군요. 할머니, 여기는 화장실 없는데요. 화장실 찾으러 온 거 아니야. 옷 사러 왔다. 네, 여기 옷 많이 비싼데요. 직원이 비웃듯이 말해요. 저는 보란 듯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보상금 계약금 넣어둔 그 통장 카드요. 이거 제일 비싼 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맞춰줘. 마네킹에 입혀놓은 거 그대로 다. 직원이 반신반의하며 카드를 긁어요. 승인 문자가 띠링 울리자 직원의 눈이 동그랗게 커져요. 어머,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들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어 굽신거려요. 저는 VIP 룸에 앉아 주스 대접을 받으며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저는 더 이상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에요.
고급 정장에 스카프를 두르고 번쩍이는 구두를 신은 귀부인이 서 있네요. 그래, 이게 나야. 김영숙이라고. 거울을 보며 중얼거려요. 며느리가 맨날 말하던 우아함이 돈으로 만들어지는 거였다니 참 씁쓸하네요.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백화점을 나오는데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이 옷들을 집에 가져가면 며느리가 난리를 칠 테니까요. 저는 일단 쇼핑한 물건들을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숨겨두기로 했어요. 때가 되면 짜잔하고 나타날 변신 도구들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동산 앞을 지나는데 매매 완료 스티커가 붙은 게 보여요. 바로 제가 계약한 그 건물이에요. 사장님이 저를 보고 윙크를 보내요.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잔금일이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이면 명의가 완전히 제 앞으로 넘어와요. 집에 들어오니 며느리가 청소를 하고 있어요. 웬일인가 싶었는데 식탁 위에 메모가 붙어 있네요. 내일 새 집주인 오신대요. 집 더러우면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먼지 한 톨 없이 치워놓으세요. 저는 내일 연차 쓰고 집 지킬 거니까 어머니는 나가 계세요. 꼴 보기 싫으시니까. 메모를 읽는데 웃음이 터져 나와요. 새 집주인이 온다고? 그게 나인 줄도 모르고? 너는 내일 나를 쫓아내려고 했겠지만 정작 쫓겨날 사람은 너란다. 어머니, 뭐 보고 웃으세요? 메모 봤으면 빨리 걸레질이나 해요.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며 소리쳐요. 저는 걸레를 들고 웃으며 대답해요. 그래, 알았다. 아주 반들반들하게 닦아놓으마. 새 주인이 아주 좋아하겠네. 당연하죠. 이번 주인은 엄청 깐깐한 사모님이래요. 돈도 엄청 많다던데 잘 보여서 월세라도 깎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 때문에 망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걱정 마라. 내가 장담하는데 그 사모님이 너 보면 아주 깜짝 놀랄 거다. 놀라긴 뭘 놀라요. 암튼 내일 아침 일찍 나가세요. 저녁 늦게 들어오시고요. 알았다, 알았어.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바닥을 닦아요. 내일이 기다려져서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며느리가 제 정체를 알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만 해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내일이야. 내일이면 당신 억울한 거, 내 서러운 거 다 풀 수 있어. 지켜봐줘. 창밖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어요. 마치 제 앞날을 비춰주는 조명 같아요.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새로운 김영숙의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 조미진의 인생은 글쎄요, 지옥이 시작되겠죠? 벌써부터 내일 아침이 기다려지네요. 아침 해가 밝자마자 며느리 성화에 못 이겨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며느리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청소기를 돌리며 제 등 뒤에 대고 소리쳤죠. 어머니, 늦게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새 집주인 사모님 오시는데 괜히 눈에 띄어서 꼬투리 잡히면 안 되니까요. 목욕탕이라도 가 계시던가요? 저는 현관문을 나서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그래, 내가 오늘 아주 깨끗하게 씻고 다시 오마. 너가 상상도 못할 모습으로 말이지. 저는 쫓겨난 노인네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어깨를 쫙 폈어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모습은 아직 허름한 점퍼 차림이지만 눈빛만은 이미 건물주였죠.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보관함 문을 열고 어제 백화점에서 산 쇼핑백들을 꺼내요. 역 화장실 장애인 칸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죠. 낡은 고무줄 바지를 벗어 던지고 윤기가 흐르는 검은색 정장 바지를 입어요. 보풀이 인 티셔츠 대신 실크 블라우스를 걸치고요. 마무리는 어제 큰맘 먹고 산 캐시미어 코트와 가죽 장갑이에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져요. 립스틱도 진하게 발라보고요.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서 있네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며느리 눈치 보느라 쭈그러들었던 김영숙은 없어요. 이제는 수십억 자산가 김영숙만 있을 뿐이죠. 핸드백을 고쳐 메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화장실을 나서는데 청소하시던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길을 비켜주며 인사를 해요. 아이고 사모님, 바닥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사모님, 그 소리가 이렇게 듣기 좋은 줄 몰랐어요. 저는 우아하게 목례를 하고 밖으로 나왔죠. 약속 시간인 오후 2시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며느리 미진이는 맨날 친구들이랑 이런 데 와서 수다를 떨었겠죠? 저는 제일 비싼 커피를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저기 폐지 줍는 노인분이 지나가네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저도 저 무리에 있었는데 마음이 짠하면서도 이제는 내가 저분들을 도울 힘이 생겼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어요.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요. 사장님, 저 준비 다 됐어요. 2시에 그 집 앞에서 뵙죠? 아, 네. 사모님,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가서 서류 준비해 놓겠습니다. 사장님의 목소리에서 꿀이 떨어져요. 돈이 참 좋긴 좋아요. 사람을 이렇게 친절하게 만드니까요. 시간이 되고 저는 택시를 잡아탔어요. 우리 집, 아니, 이제 내 건물이 된 빌라 앞까지 기본요금 거리지만 굳이 택시를 탔죠. 며느리 보라고요. 빌라 앞에 도착하니 부동산 사장님이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내리자마자 90도로 인사를 박아요. 오셨습니까, 사모님? 오늘따라 더 고우십니다. 됐고요. 올라가죠. 302호 세입자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302호 세입자. 제 입으로 며느리를 그렇게 부르니 기분이 묘하게 짜릿하네요. 사장님을 앞세우고 계단을 올라가요. 익숙한 우리 집 현관문이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보여요.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심장이 쿵쿵 뛰어요. 이건 긴장이 아니에요. 설렘이죠.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요. 네, 누구세요? 부동산입니다. 새 집주인분 모시고 왔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도어록이 풀리는 소리가 나요. 띠리릭.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어요. 앞치마도 벗고 단정하게 차려입었네요. 화장도 곱게 하고요. 그런데 며느리의 시선이 부동산 사장님을 지나 제 얼굴에 닿는 순간 그 가식적인 미소가 석고상처럼 굳어버려요. 어머니? 며느리는 눈을 비비고 다시 저를 봐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아침에 쫓겨난 시어머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휘감고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서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여기 왜 아니? 옷은 또 그게 뭐예요? 훔쳤어요? 며느리의 첫마디가 훔쳤냐라니. 기가 막혀서 코웃음이 나와요.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밀치고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지도 않고 구두 신은 채로요. 어머니, 신발 신고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며느리가 기겁하며 소리쳐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안을 둘러봤어요. 청소는 아주 잘해놨네요. 반짝반짝 광이 나요. 청소 잘해놨네. 수고했다.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주인 오신다니까요. 빨리 나가세요, 제발. 저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요.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제 팔을 잡아 끌어내려고 해요. 그때 뒤따라 들어온 부동산 사장님이
헛기침을 하며 말해요. 저기 조미진 씨, 진정하시고 인사드리세요. 이분이 이 건물 새 주인이십니다. 순간 정적이 흘러요. 며느리는 사장님과 저를 번갈아 보며 눈을 깜빡거려요. 뇌가 정지된 것 같아요. 네, 사장님 지금 농담하세요? 우리 시어머니라니까요? 폐지 줍는 농담 아닙니다. 김영숙 사모님이 오늘부로 이 건물 전체를 매입하셨습니다. 등기 이전까지 다 끝났고요. 사장님이 서류 가방에서 따끈따끈한 등기권리증을 꺼내 며느리 눈앞에 들이밀어요. 소유자 김영숙. 그 글자를 확인한 며느리의 동공이 지진 난 것처럼 흔들려요.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네요. 이게 무슨... 며느리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저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다리를 꼬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죠. 왜 못 믿겠냐? 내가 이 집 주인이라니까. 어머니 아니, 어떻게 돈이 어디서? 돈? 아, 너가 맨날 무시하던 그 박스 판 돈은 아니고. 네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좀 올랐더구나. 그래서 이참에 건물 하나 샀다. 너가 하도 집주인 눈치 보인다고 징징거리길래 내 집에서 편하게 살라고.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요. 편하게 살라고 샀다는 말이 비꼬는 말이라는 걸 알아들은 거죠. 그럼 그동안 저 속이신 거예요? 속이다니? 묻지도 않은 걸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너 시어머니가 돈 없으면 구박하고 돈 있으면 대접하려고 했냐?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너가 문제지. 제가 전곡을 찌르자 며느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와요. 회사에서 조퇴하고 왔나 봐요. 집주인한테 잘 보이려고요. 미진아, 집주인 오셨어? 엄마. 아들도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고 얼어붙어요. 며느리와 똑같은 반응이에요. 성우 씨 어머니가 이 건물 사셨대. 며느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해요. 아들은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져요. 뭐? 엄마가? 건물을? 진짜요? 엄마, 진짜야? 아들이 신발도 안 벗고 뛰어들어와 제 손을 잡아요. 엄마, 대박. 진짜 로또 맞았네. 와, 우리 엄마 최고다. 나 이제 회사 때려치워도 되는 거야? 아들의 철없는 소리에 제 속이 뒤집어져요. 이 상황에서도 자기 편할 생각만 하는 놈이라니. 저는 아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누구 맘대로 회사를 그만둬? 너는 뼈 빠지게 일해서 월세 내야지. 엥? 월세라뇨? 엄마 건물이니까 공짜 아니에요? 공짜는 무슨...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너희 이제부터 내 세입자다.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는 시세대로 받겠다. 싫으면 나가라.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벙찐 표정을 지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앉은 채로 저를 올려다보며 울상을 지어요. 어머니 너무하세요. 가족끼리 월세를 받다니요. 그리고 저희 빚 갚느라 힘든 거 아시잖아요. 힘들어? 백화점 VIP인 너가 힘들면 이 세상 사람들 다 죽어야겠다. 너 내 카드 명세서 봤다. 옷 사고 가방 사고 피부 관리 받고 그러면서 나한테는 콩나물 값도 아까워했지. 제가 카드 명세서 이야기를 꺼내자 며느리가 흠칫 놀라요. 그건 더 긴 말 필요 없다. 사장님, 계약서 꺼내세요. 월세 꼬박꼬박 내겠다는 각서 받아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당장 명도 소송 걸어서 내보낼 거니까요. 부동산 사장님이 난처한 듯 머리를 극적이다가 계약서를 꺼내요. 자, 여기 서명하시죠. 김성우 씨, 조미진 씨. 아들과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해요.
그 모습을 보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씁쓸함이 밀려와요. 가족끼리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마음을 다잡아요. 지금 봐주면 또다시 저를 무시할 게 뻔하니까요.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으려면 독해져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 나한테 빌린 돈 있지? 사업 자금이랑 생활비 명목으로 가져간 거. 그것도 차용증 써라. 이자까지 쳐서 갚아.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 아들이 소리를 지르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너무해.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은 안 너무하고 새벽에 박스 줍는 어미한테 창피하다고 했던 너, 내 박스발로 찼던 너. 그게 더 너무한 거 아니냐? 제 서슬 퍼런 눈빛에 두 사람은 입을 다물어요. 죄 지은 게 있으니 할 말이 없겠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안방 쓸 테니까 너희는 작은 방으로 옮겨라. 오늘 당장. 네. 안방은 저희가 쓰던. 집주인이 안방 쓰겠다는데 불만 있니? 꼬우면 나가라니까?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글썽거려요. 그동안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을 뺏기게 생겼으니 억울하겠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힘의 논리가 바뀐 것을. 자, 그럼 짐 옮겨. 사장님은 가보셔도 돼요. 수고하셨어요. 부동산 사장님을 배웅하고 돌아오니 아들과 며느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어요. 저는 그들을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의 화장대, 며느리의 침대. 이제 다 제 거예요. 침대에 벌러덩 누워봤어요. 푹신하니 좋네요. 천장을 보며 크게 웃었어요. 하하, 김영숙, 장하다. 이제 시작이야. 거실에서는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당신, 어머니 돈 있는 거 진짜 몰랐어? 어떻게 아들이 돼서 그것도 몰라. 나도 몰랐다니까. 아, 시끄러워. 짐이나 옮겨. 서로 탓하며 싸우는 꼴이 아주 가관이에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소리쳤어요. 조용히 안 해? 세입자가 시끄럽게 굴면 퇴거 사유되는 거 몰라?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져요. 아, 이 맛에 건물주 하는구나 싶네요. 갑질이라는 게 이렇게 달콤한 건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물론 저는 나쁜 갑질이 아니라 정의 구현을 위한 참교육을 하는 거지만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콧노래가 절로 나와요. 춥고 냄새나는 박스를 주우러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느긋하게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네요. 식탁 위에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갈비찜에 조기 구이, 잡채까지. 오늘이 제 생일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싹싹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어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목소리에 애교가 뚝뚝 떨어져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순한 양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뭐냐? 아유, 어머니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대접도 못 해드리고 죄송해서 아침부터 좀 준비해봤어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며느리가 의자를 빼주며 앉으라고 권해요. 아들도 옆에서 해실해실 웃으며 거드네요. 엄마, 미진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얼른 드세요. 속이 뻔히 보이는 행동들이라 역겨움이 올라와요. 돈이 생기니까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다니 사람이 참 간사하죠. 저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며느리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요. 갈비찜을 하나 집어 입에 넣고 씹었어요. 맛은 있네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인상을 찌푸렸어요. 짜다. 네. 짤 리가 없는데 제가 간을 몇 번이나 봤는데요.
짜다면 짠 거지 말이 많아. 늙은이 고혈압으로 보낼 작정이냐? 제가 수저를 탁 내려놓자 며느리가 안절부절 못해요.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해올게요. 됐다. 밥맛 떨어졌다. 다 치워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울상으로 변해요. 새벽같이 고생해서 차린 밥상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속상하겠죠. 하지만 제가 겪었던 수모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과일이라도 드실래요? 제가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걸로 사왔는데. 됐다니까. 아, 그리고 너.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냄새 옵는다. 며느리가 제 팔을 잡으려다가 멈칫해요. 며칠 전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며느리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요. 자기가 뱉은 말이 비수가 되어 돌아오니 아프겠죠. 그리고 너희 이번 달 월세 오늘까지 입금해라. 하루라도 늦으면 연체료 붙는다. 엄마, 월급날이 아직 며칠 남았는데 좀 봐주면 안 돼요? 아들이 징징거리지만 저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어요. 안 돼. 원칙은 원칙이다. 돈 없으면 나가서 대리운전이라도 뛰어서 가져와. 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거실에서 며느리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성우 씨, 어떻게 어머니 진짜 너무 변하셨어. 너가 한 짓을 생각해봐. 나 같아도 그러겠다. 아들도 이제 며느리 편을 안 들어주네요. 돈줄을 쥔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거죠. 오후가 되자 저는 며느리를 불렀어요. 너 이리 좀 와봐라. 며느리가 쭈뼛쭈뼛 다가와요. 네, 어머니. 너네 친정 요즘 어렵다며? 제 말에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떠요.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해? 소문 다 났다. 너 친정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부도냈다고. 사실은 부동산 사장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며느리 친정이 빚보증을 잘못 써서 집까지 넘어가게 생겼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네, 사실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요즘 힘들어 하세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여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다. 내 친정 식구들 데리고 들어올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내 건물에 빈대 붙을 생각 말라고. 제 말에 며느리가 털썩 무릎을 꿇어요. 어머니, 제발요. 사실 엄마가 갈 곳이 없어서 며칠만 신세지면 안 되냐고 하셨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오갈 데가 없으세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려요. 눈물 콧물 흘리며 비는데 예전에 제가 박수 줍는다고 구박하던 그 표독스러운 얼굴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안 된다. 내가 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사돈을 내가 왜 걷어야 하니? 잘못했어요.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때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평생 어머니 종으로 살게요. 종? 웃기지 마라. 필요 없다. 당장 나가. 제가 발로 며느리의 손을 걷어찼어요. 예전에 며느리가 제 박스를 걷어찼던 것처럼요. 며느리는 바닥에 쓰러져서 엉엉 울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왜 그랬을까. 통곡하는 며느리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찡해오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아요. 여기서 약해지면 안 돼요. 아직 멀었어요. 그때 며느리의 핸드폰이 울려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요. 여보세요? 엄마?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미진아, 큰일 났다. 아빠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뭐? 아빠가?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돼요. 돈이 없어, 미진아.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 수속도 못하고 있어. 너가 좀 융통해 줄 수 없니? 시어머니한테 말해서 좀 빌려봐.
엄마 나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야. 야, 이 기집애야. 아빠가 죽어가는데 처지 타령이야? 시어머니 돈 많다며. 빨리 달라고 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고함 소리에 며느리는 오열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제 발밑에 머리를 박아요. 어머니, 제발요,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병원비만 좀 빌려주세요. 제가 평생 갚을게요. 제 장기라도 팔아서 갚을게요. 제발요. 진심으로 절박해 보여요. 친정 아버지가 쓰러졌다니 자식된 도리로 눈이 뒤집히는 건 당연하겠죠.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쉽게 도와주면 안 돼요. 돈의 소중함, 그리고 사람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하니까요. 빌려달라고? 너가 무슨 신용으로? 너네 이미 빚더미잖아. 차용증 쓸게요. 제발요 어머니. 좋다. 대신 조건이 있다. 뭐든지 말만 하세요. 다 할게요. 첫째,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친정 식구들 집에 들이지 마라. 둘째, 내 건물 관리, 청소, 분리수거 너가 도맡아서 해라. 관리비는 없다. 셋째, 너가 쓰던 명품 가방, 시계 다 팔아서 빚 갚는 데 써라. 네네. 당연하죠. 당장 팔게요. 청소도 제가 다 할게요. 며느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여요. 계좌번호 불러라. 병원비는 일단 보내주마. 하지만 이건 공짜가 아니다. 너가 갚아야 할 빚이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절을 해요. 저는 핸드폰으로 병원비를 송금해 줬어요. 큰 돈이지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니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이걸로 며느리는 제게 완전히 종속된 거예요. 이제 며느리는 제 눈치만 보며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거죠. 그날 밤 며느리는 밤새도록 베란다에서 울었어요. 친정의 몰락, 자신의 처지,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겠죠. 저는 그 울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어요. 미안함보다는 통쾌함이 앞서요.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 맞아요. 며느리는 다음 날부터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건물 복도 청소를 하고 분리수거장을 정리해요. 예전에 제가 박수 줍던 그곳에서 이제는 며느리가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네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려요. 저 집 며느리 갑자기 왜 저래? 철들었나? 시어머니가 건물주 됐다잖아.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에도 며느리는 묵묵히 일만 해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린 거죠. 아들도 퇴근하고 오면 며느리를 도와 청소를 해요. 두 부부가 작업복 입고 쓰레기 줍는 모습을 보니 참 격세지감을 느껴요. 저는 베란다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커피를 마셔요. 어이, 거기 300이요. 꼼꼼히 좀 해. 구석에 먼지 그대로잖아. 제가 소리치면 며느리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대답해요. 네, 어머니. 다시 할게요. 군기가 바짝 들었어요. 저 정도면 당분간은 걱정 없겠다 싶었죠.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새로운 불청객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으니까요. 며느리가 기가 죽어서 제 수발을 든 지 한 달쯤 지났을 거예요. 이제 집안도 좀 안정되고 저도 건물주 노릇에 익숙해질 무렵이었죠.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요. 딩동딩동딩동. 누군가 아주 급하게, 아니 아주 무례하게 벨을 눌러대요. 택배기사인가 싶어서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낯선 중년 여자가 서 있어요.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끼고 양손에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들고 있네요. 누구세요?
아, 사돈. 나야 나. 미진이 엄마. 사돈? 며느리의 친정엄마 최 여사였어요. 며느리 말로는 병수발 드느라 바쁘다고 했는데 갑자기 웬일인가 싶었죠. 문을 열어주자마자 최 여사가 구두를 신고 거실로 밀고 들어와요. 아이고 사돈. 오랜만이에요. 집 좋네. 역시 건물주라 다르긴 다르네. 최 여사는 제 허락도 없이 소파에 털썩 앉더니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아요. 아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제가 떨떠름하게 묻자 최 여사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능청스럽게 웃어요. 아니 뭐, 우리 딸내미 잘 사나 보러 왔지. 겸사겸사 사돈 얼굴도 보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려요. 집안 곳곳을 스캔하는 눈빛이 마치 견적을 뽑는 것 같아요. 미진이 지금 분리수거하러 나갔는데 금방 올 거예요. 분리수거? 아이고, 우리 귀한 딸이 그런 험한 일을 해? 사돈이 시키셨어요? 최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져요. 험한 일이라니요. 자기 집 청소하는 건데. 그리고 며느리가 자청해서 하는 겁니다. 자청? 퍽이나 그렇겠네. 돈줄 쥐고 흔드니까 눈치 보여서 하는 거겠지. 사돈 너무하시네. 돈 좀 벌었다고 유세 떠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 딸이 저한테 했던 짓은 생각 안 하고 저런 말을 하다니요. 말씀 삼가세요.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남의 가정사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죠. 남이라니. 우리가 남이에요? 사돈지간인데. 그리고 내 딸 고생하는 꼴은 못 보겠으니까 사람 써요. 사람. 돈도 많다면서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와요.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요. 거실에 앉아 있는 자기 엄마를 보고 며느리가 기겁을 해요. 엄마, 엄마가 여기 왜 왔어? 어머, 얘 꼴 좀 봐. 너 이러고 사니? 시어머니가 시키드나? 아이고, 내 팔자야. 금지옥엽 키운 딸이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네. 최 여사가 오버를 하며 며느리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척을 해요. 며느리는 당황해서 엄마를 밀어내요. 엄마, 그만해. 내가 하겠다고 한 거야. 어머니 계시잖아. 너 바보냐? 시어머니가 돈방석에 앉았으면 너도 좀 누려야지. 왜 이러고 살아? 내가 너 시집 보낼 때 혼수를 얼마나 해줬는데. 그만하라고. 쪽팔리게 진짜.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자 최 여사가 입을 삐죽거려요. 쪽팔려? 엄마가 쪽팔리니? 나는 억울해서 그런다. 억울해서. 너네 아빠 병원비 조금 내줬다고 아주 생색을 내면서 부려먹는 거 아니니. 이 여자가 정말 선을 넘네요. 병원비 조금이라니요. 수천만 원을 내줬는데. 사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제가 억지로 시킨 적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빌려준 거지 공짜로 준 거 아니고요. 아따, 정없네. 있는 사람이 좀 베풀면 덧나나? 사돈, 우리 딸 고생시킨 값으로 위자료 좀 줘요. 네? 위자료요? 그렇잖아요. 시집 와서 맘고생 몸고생했으니 보상을 받아야지. 그리고 우리 바깥 양반 사업 망해서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사돈이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라는데. 뻔뻔함에 극치예요.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 언제부터 그런 말이 있었나요?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아쉬울 때만 사돈이죠. 저는 더 이상 도와줄 생각 없습니다. 이미 병원비로 충분히 해드렸어요. 그리고 당장 나가주세요. 불쾌하네요. 제가 축객령을 내리자 최 여사가 눈을 부라리며 드러누워요. 소파에 아주 대자로 뻗어버리네요. 못 나가. 배째. 돈 줄 때까지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야. 우리 딸네 집인데 내가 왜 나가. 엄마, 제발 좀 이러지 마.
어머니, 죄송해요. 엄마, 일어나 빨리. 며느리가 엄마 팔을 잡아 끌지만 최 여사는 꿈쩍도 안 해요. 덩치도 산만해서 며느리 힘으로는 역부족이죠. 나 안 가. 여기서 살 거야. 밥 줘. 배고파. 이런 막무가내인 사람은 처음 봐요. 며느리보다 한 수 위, 아니 10수 위네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려요. 경찰을 부를까 하다가 그래도 사돈인데 경찰까지 부르면 모양새가 너무 안